밤의 장막을 뚫고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손타워 최상층. 에드리안 손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에드리안 손. 그는 조각 같은 외모와 냉소적인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특유의 권태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둘러싼 아첨과 환락의 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간지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들이 뒤섞여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지만 그 무엇도 에드리안의 깊은 권태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렇듯 화려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에드리안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최지훈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최지훈은 날카로운 눈빛과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으로 종종 에드리안의 심기를 건드리곤 했다. 에드리안, 요즘 통 재미없는 표정이야. 이 화려한 파티도, 넘쳐나는 미녀들도 네 권태를 달래주지 못하는 모양이지. 최지훈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빈정거렸다. 에드리안은 어깨를 으쓱하며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가져봤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이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군. 최지훈의 눈이 장난기 넘치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럼 내가 아주 흥미로운 내기를 하나 제안하지. 내 그 지루한 일상에 짜릿한 자극이 될 만한 걸로. 에드리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내기를 좋아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스릴을 즐겼다. 뭔데 시시한 거라면 사양하겠어. 최지훈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크기였다. 네가 전혀 다른 세계의 여자와 결혼해서 6개월을 버티는 거야.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그것도 흑인 여성으로 말이지. 어때? 구미가 당기나? 주변에서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고 어떤 이들은 에드리안의 심기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지훈의 제안은 단순한 내기를 넘어 상류층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과 편견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했다. 에드리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최지훈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내기 금액이 얼마든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기상천외한 내기는 그의 무료한 일상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킬 것 같았다. 왜 하필 맥도날드고? 왜 흑인 여성이지? 에드리안은 여전히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다. 최지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극적인 대비 효과를 위해서지. 친구, 최고급 레스토랑 음식에 길들여진 네가 과연 평범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과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흑인 여성이라는 조건은 글쎄, 그냥 좀 더 자극적인 양념이라고 해두지. 이 내기에 응할 텐가.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에드리안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최지훈이 자신을 조롱하고 망신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에드리안 손은 그런 도발에 쉽게 넘어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고 빈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좋아, 하지. 그의 입가에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 같은 미소가 걸렸다. 내기 조건은 뭐지? 10억 원,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여자와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야 해. 물론 이 내기에 대해서는 그 여자도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만약 네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내기의 비밀이 탄로나면 네가 나에게 10억을 주는 거야. 반대로 네가 성공하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정복자로서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고. 최지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래하지. 그렇게 운명의 내기가 성립되었다. 에드리안 자신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인생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는 이 장난스러운 내기가 자신을 어떤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로 이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에드리안은 본격적으로 내기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개인 비서인 박 실장에게 일을 맡겼다. 조건은 명확했다. 서울 시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을 것. 박 실장은 며칠간의 조사 끝에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에드리안에게 보고했다. 에드리안은 건네받은 서류를 무심하게 훑어보던 중 한 이름 앞에서 멈칫했다. 세라피나 워싱턴, 24살, 이태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첨부된 증명사진 속에 세라피나는 건강해 보이는 갈색 피부에 크고 총명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곱슬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이 여자로 하지. 에드리안이 세라피나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연한 만남을 주선하도록. 만남의 장소는 세라피나가 일하는 이태원의 맥도날드 매장으로 정해졌다. 에드리안은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시간에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세라피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세라피나는 카운터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었다. 바쁘고 단조로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짜증이나 지루함 대신 침착함과 성실함이 엿보였다. 에드리안은 그녀가 쉽게 돈이나 화려함에 넘어올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점이 오히려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마침내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빅맥 세트를 주문했다. 세라피나가 고개를 들어 주문을 받으려다 선글라스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에드리안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평소 매장을 찾는 손님들과는 다른 그의 분위기 때문일 터였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다. 빅맥 세트 하나. 콜라는 제로 콜라로. 에드리안은 일부러 대화를 길게 끌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세라피나는 개인적인 질문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7초 500원입니다. 에드리안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나는 애덤이라고 해요. 그는 가명을 둘러댔다.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시군요. 애덤 씨, 저는 세라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짧은 미소였지만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에드리안은 거스름돈과 쟁반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세라, 예쁜 이름이네요. 당신은 여기 다른 직원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이번에는 세라피나가 즉답을 피했다. 그녀는 에드리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그의 성을라스 때문에 정확한 눈빛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에드리안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말은 당신은 이 일보다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세라피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구나 시작은 있는 법이죠. 애덤 씨,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다음 손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정중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에드리안은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세라피나를 관찰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했다. 며칠 후 세라피나는 자신의 허름한 자취방으로 배달된 고급스러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손그룹의 에드리안 손. 편지에는 손 타워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라피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후계자가 왜 평범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세라피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에드리안의 사무실은 손타워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전망을 자랑했다. 눈부신 호화로움과 압도적인 권력의 분위기에 세라피나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에드리안은 정중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맥도날드에서 만났던 애덤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세라피나 씨. 에드리안이 그녀를 고급 가죽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다. 손 대표님,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라피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에드리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그런 솔직함이 마음에 드는군요. 세라피나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제안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세라피나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세라피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에드리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저랑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손 대표님, 혹시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에드리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계약 결혼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매달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될 거고요. 1년 후, 우리는 원만하게 이혼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위자료를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꿈이든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죠. 세라피나는 침묵했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억만장자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다니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왜 하필 저죠? 세라피나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은 원하시면 어떤 여자든 만날 수 있으실 텐데요. 에드리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특별하니까요. 세라피나, 당신은 똑똑하고 강인하고 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밝힐 수 없지만 이 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공평한 거래가 될 거라고 약속하죠. 그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결정할 시간은 사흘 드리겠습니다. 세라피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이 제안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동시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기도 했다. 힘겨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낯선 남자와의 가짜 결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계로의 편입. 시간이 필요해요. 세라피나가 힘겹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뒤에 연락드리죠. 제 기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세라피나가 떠난 후 에드리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세라피나 워싱턴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이라는 시간은 셀에게 지독히도 길고 괴로운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에드리안 손이 건넨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과 그보다 더 비현실적인 액수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에드리안이 제안한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병든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고도 남아 어쩌면 다시 학업을 이어가 사회운동가라는 오랜 꿈을 좇을 수도 있을 만큼의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철저히 계획된 연극에 발을 들여야 했다. 세라는 홀로 된 할머니와 함께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늘 팍팍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와 할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도 빠듯했다. 대학 진학의 꿈은 진작에 접어둔 지 오래였다.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깊게 펜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서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할머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터였다. 그 생각에 세라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에드리안 손에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이던 남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을까? 그가 말한 개인적인 사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건 단지 계약일 뿐이고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지도 모른다.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해내고 필요한 것을 얻은 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날 밤, 세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파트의 좁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때마침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다. 사람들은 별똥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세라는 두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다. 할머니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평탄해지기를.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에드리안의 비서인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일주일 후 시청의 작은 홀에서 간소하고 비밀스러운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에드리안 손, 신부 세라피나 워싱턴,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박 실장과 변호사가 전부였다. 화려한 꽃도, 시끌벅적한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세라는 에드리안이 준비해준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에드리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네 번째 손가락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지금 그녀의 심정처럼. 그 역시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입을 맞추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가볍고 형식적인 입맞춤이었다. 시청에서 나온 세라는 곧바로 에드리안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녀가 지내야 할 집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화려함에 세라는 또 한 번 압도당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이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인들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에드리안은 그녀에게 집 안을 간략하게 안내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할 침실을 알려주었다. 넓고 안락한 방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부부 침실은 아니었다. 그 사실에 세라는 내심 안도했다. 여기가 당신 방이요. 에드리안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하는 대로 꾸며도 좋소.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들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마르타 집사에게 말하시오. 감사합니다. 대표, 아니, 에드리안 씨. 세라는 아직 그를 에드리안 씨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그 역시 그녀에게 격식을 갖춘 말투를 쓰고 있었다. 규칙은 간단하오. 에드리안이 말을 이었다.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린 행복한 부부처럼 보여야 하오. 당신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행동거지를 익혀야 할 거요. 예절, 복장, 대화법 등은 따로 교육 담당자가 가르쳐줄 예정이요. 하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당신 원래 모습대로 편하게 있어도 괜찮소. 단, 이 계약 결혼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소. 에드리안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오. 내 집처럼 편하게 있도록.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교 모임이 있으니 유감식까지 준비를 마치도록 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에드리안은 서둘러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세라는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미지의 세계로. 그날 저녁 세라는 에드리안의 전속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리고 얼굴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섬세한 화장이 더해졌다. 그녀는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고혹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에드리안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피나를 본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소에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잘 어울리는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에 올랐다. 파티는 도시 외곽의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열렸다. 초대된 손님들은 재계, 정계, 그리고 연예계의 거물들이었다. 세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몇 년간 독신으로 지내던 에드리안 손이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고 그것도 정체불명의 흑인 여성과 함께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에드리안은 그녀를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그 중에는 최지훈도 있었다. 최지훈은 세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에드리안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세라는 그들의 형식적인 인사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에드리안은 시종일관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세라의 손을 잡고 때때로 그녀의 귓가에 다정한 말을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세라도 어색함을 감추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예의 바른 대답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을 깨고 에드리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연기는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세라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일부터 파리에서 신혼여행을 시작할 예정이요. 짐을 준비하도록. 파리라니. 세라는 자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도시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신혼여행 역시 철저히 계획된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손타워 앞에 차가 멈추자 에드리안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에드리안이라고 부르도록.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는 나라고 편하게 말해도 좋소.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야 하니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에드리안, 세라피나, 워싱턴. 아니, 세라피나, 손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황금 세장 같은 삶. 보이지 않는 규칙과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가득한 삶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딘가에서 음험한 눈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이 점점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세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녀는 에드리안이 고용한 예절 강사로부터 상류층의 에티켓을 배웠고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외모를 가꾸었다. 낮에는 주로 펜트하우스 안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작은 태블릿 PC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에드리안은 그녀가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분석력은 여전했다. 그녀는 에드리안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며 무언가를 조사했고 때로는 국제뉴스나 경제 관련 기사를 핑계로 그에게 슬쩍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녀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순진한 호기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에드리안은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침착함, 예리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그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끼곤 했다. 특히 그녀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복잡한 경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적잖이 놀랐다. 저 여자는 정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 전부일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라피나 워싱턴은 단순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는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과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파헤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다. 날카로운 필력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그 때문에 위험한 적들도 많이 만들었다.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 글로벌 홀딩스의 회장 윤태준의 비리를 추적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윤태준은 자선사업가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악랄한 인물이었다. 정경유착, 불법 자금 세탁, 심지어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 사주까지. 그의 범죄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세라는 동료 기자 몇몇과 함께 윤태준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수년간 비밀리에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해왔다. 하지만 윤태준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했다. 그의 검은 손은 언론, 정치, 심지어 사법기관까지 뻗어 있었고 세라의 취재는 번번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동료 기자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겪었다. 그 사건 이후 세라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윤태준의 그림자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을 택했다.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최대한 평범하게 꾸민 채 서울로 건너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에드리안 송과의 계약 결혼은 절호의 기회였다.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일원이 된다면 윤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이 득실거리는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결혼 후 세라는 에드리안 손의 아내라는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드리안과 함께 참석하는 각종 사교 모임이나 자선 행사에서 윤태준과 관련된 인물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펜트하우스 서재에 있는 에드리안의 컴퓨터는 그녀에게 훌륭한 정보 수집 도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실력을 가진 옛 동료, 코드네임 데이빗 본명 김민준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윤태준의 자금 흐름과 글로벌 홀딩스의 내부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에드리안은 여전히 세라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거나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많은 듯한 느낌을 받을 뿐이었다. 특히 세라가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황급히 자리를 피할 때면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질투심과 함께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와 연락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그토록 비밀스럽게 조사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이 들 때마다 에드리안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계약관계라는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손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디너 파티가 열렸다.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는 당연히 윤태준도 모습을 드러냈다. 세라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녀는 윤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경계심을 풀고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계획이었다. 윤태준은 매스컴에서 익히 보아온 대로 중후하고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세라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윤태준 역시 에드리안 손의 옆에 선 아름다운 흑인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는 듯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 대표님의 미모의 영부인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뵈니 과연 소문 이상이십니다. 윤태준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셀에게 악수를 청했다. 세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윤태준 회장님이야말로 자선사업에 앞장서시는 훌륭한 기업가로 명성이 자자하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세라는 윤태준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도나 약점을 찾으려 했고 윤태준 역시 세라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단순히 에드리안의 아내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듯 했다.
그때 에드리안이 다가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윤태준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세라를 향한 윤태준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왠지 모를 불쾌감과 함께 셀에 대한 소유욕 비슷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윤 회장님, 제 아내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에드리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태준은 능구렁이처럼 받아넘겼다. 하하, 손 대표님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매료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드리안은 셀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윤태준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나누었소? 세라는 그의 질투 섞인 말투를 눈치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사교적인 대화였어요. 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고요. 그 남자, 겉보기와는 다른 음흉한 구석이 있는 자요. 앞으로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삼가도록 하시오. 에드리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세라는 그의 말에 속으로 동의했지만 겉으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누구와 대화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일 뿐이잖아요. 에드리안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세라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윤태준의 주변을 맴도는 세라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데이빗의 도움을 받아 윤태준의 개인 비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중요한 일정과 내부 문건들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위험한 행동은 결국 윤태준 측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어느 날 세라가 평소처럼 위장하고 윤태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적한 카페에서 정보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세라피나 워싱턴 씨. 맞으시죠? 저희와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세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윤태준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자들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후회와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절망감이 엄습했다. 한편 에드리안은 세라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피어올랐다. 세라를 태운 검은색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에 버려진 창고 건물로 향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는 윤태준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비서와 험악해 보이는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 세라피나, 워싱턴, 아니, 지금은 손 대표의 아내라고 불러야 하나. 윤태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내 뒤를 캐는 재미가 쏠쏠했나 보지. 감히 하찮은 여기자 따위가 누굴 건드린 건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세라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윤태준 씨, 당신의 더러운 실체는 이미 만천에 드러날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윤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차수, 이 윤태준에게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지. 오히려 네가 내게 자비를 구해야 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기고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지.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악맥에 자비를 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윤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들이 세렉에 다가와 그녀를 의자에 묶으려 할 때였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낡은 철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에드리안과 그의 경호팀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에드리안은 세라가 연락 두절되자마자 박 실장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고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이곳을 급습한 것이었다. 윤태준 내놈의 악행도 여기까지다. 에드리안이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이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세라는 혼란을 틈타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호원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과거 호신술을 익혔던 경험을 살려 날렵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비록 힘에서는 밀렸지만 그녀의 용기와 기지는 윤태준의 부하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결국 윤태준과 그의 일당은 모두 제압되었다. 하지만 윤태준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세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라피나 워싱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년과 에드리안 손 모두 처참하게 만들어주마. 에드리안은 다급하게 세렉에 달려가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세라를 부축하여 창고를 빠져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세라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에드리안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위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후 에드리안은 세라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며칠 동안 세라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에드리안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세라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어쩌면 이 남자 겉보기와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최지훈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는 에드리안이 없는 틈을 타 세렉에 접근했다. 세라 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최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다. 덕분에 괜찮아요. 지훈 씨, 세라는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최지훈은 능글맞게 웃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오늘 제가 온 건 세라 씨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드리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라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무슨 말씀이시죠? 에드리안이 당신과 왜 결혼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최지훈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저와 한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리안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흑인 아르바이트생과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10억 원짜리 내기였죠. 당신은 그저 에드리안의 장난감, 내기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최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세라의 가슴에 꽂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에드리안이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관심이 한낱 위선으로 느껴졌다.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조차도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때마침 에드리안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최지훈을 보고 얼굴을 굳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세라는 싸늘한 눈빛으로 에드리안을 노려보았다. 최지훈 씨 말이 사실인가요? 에드리안 세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에드리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최지훈을 매섭게 쏘아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라, 그러니까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세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세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잠시나마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죠? 그냥 하룻밤 즐기고 버리는 장난감이었나요? 당신들의 더러운 내기를 위한 도구였어요. 아니야, 세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인정해. 내가 어리석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에드리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변했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게 됐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그 이상의 감정 세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마당에 그녀는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 에드리안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이 결혼, 이 역겨운 연극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세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자신의 짐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다. 더 이상 이 기만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 다시는 에드리안 손이라는 남자를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에드리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자책감과 함께 세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라가 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데이빗 김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세라 큰일 났어. 윤태준이 탈옥했어. 그리고 지금 내 할머니 댁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어. 세라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윤태준의 탈옥, 그리고 할머니의 위험. 그녀는 에드리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도 잊은 채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금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할머니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드리안 손에 도움이 절실했다. 데이빗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세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윤태준의 탈옥, 그리고 할머니의 위험. 에드리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를 구해야 했다. 에드리안 역시 창백하게 굳은 세라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내용에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세라의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라,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내가 도울게요. 아니, 내가 도와야만 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태준의 탈옥 소식과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에드리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경호 인력을 총동원하여 세라 할머니의 집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윤태준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거대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최고 경영자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세라는 그런 에드리안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기만한 남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부정할 수 없었다. 우선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해요. 세라가 초조하게 말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차로 갑시다. 그게 제일 빠를 거예요. 두 사람은 황급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라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에드리안 역시 침묵을 지킨 채 운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세라와 그녀의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아 괴로웠다. 만약 자신이 어리석은 내기를 하지 않았다면 세라가 윤태준 같은 위험한 인물과 엮일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세라 할머니의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에드리안의 경호원들이 주변을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몹시 놀란 상태였다. 세라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에드리안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손그룹 소유의 최고급 의료시설이 갖춰진 요양시설이었다. 그곳이라면 윤태준의 검은 손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터였다. 세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신 후 에드리안과 세라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탈옥한 윤태준을 찾는 것이었다. 경찰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지만 윤태준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는 치밀하고 교활한 자였고 이미 탈옥 후에 도주 계획까지 세워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순식간에 임시작전 본부로 변했다. 데이빗, 김민준 역시 화상통화를 통해 작전에 합류했다. 세라는 과거 탐사보도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윤태준의 예상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태준의 성격, 과거 행적, 그리고 그가 이용할 만한 인맥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가능성을 추려냈다. 그녀의 예리한 분석과 추리력은 데이빗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에드리안은 그런 세라의 모습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세라피나 워싱턴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정의감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저널리스트,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다. 에드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과 고결한 영혼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내기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밀이 그에게 준 진정한 충격이었다.
윤태주는 분명 복수하려 들 거예요. 세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와. 그리고 당신을 노리겠죠. 에드리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윤태준, 그놈은 내 손으로 다시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윤태준의 행방을 쫓았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윤태준이 과거에 이용했던 차명 계좌와 비밀 연락망을 추적했고, 세라는 과거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원들을 통해 윤태준의 측근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에드리안은 손그룹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윤태준의 하수인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고, 심지어 에드리안의 회사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에드리안과 세라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과거의 오해와 불신은 공동의 목표 앞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동지애와 미묘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윤태준이 과거의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국내의 한 폭력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윤태준은 그 폭력 조직을 이용하여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분명 우리를 유인하려 할 겁니다. 세라가 분석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에드리안은 세라의 말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의도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허를 찌르는 거죠. 그들은 윤태준이 은신해 있을 만한 장소로 예상되는 몇 군데를 압축했다. 그 중에는 과거 윤태준이 비밀 아지트로 사용했던 폐공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내부 구조도 복잡하여 은신과 방어에 용이한 곳이었다. 에드리안과 세라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그 폐공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윤태준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임무였고, 누군가는 미끼 역할을 해야 했다. 세라가 자원하고 나섰다. 제가 가겠어요. 윤태준은 저를 보면 이성을 잃을 테니 오히려 미끼로서는 적합할 거예요. 에드리안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라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에드리안,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세라의 마지막 말에 에드리안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고 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불신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작전 당일, 폐공장 주변에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라는 에드리안이 준비해준 특수 통신 장비와 위치 추적기를 착용한 채 약속된 시간에 맞춰 홀로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침착했다. 에드리안과 경찰 특공대는 공장 외곽에 매복하여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빗, 김민주는 안전한 곳에서 통신과 해킹을 통해 작전을 지원했다. 폐공장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음침했다. 먼지와 녹슨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을씨년스럽게 쳐져 있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윤태준이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마침내 넓은 중앙홀에 다다랐을 때 윤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전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중무장한 폭력 조직원 몇몇이 살벌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결국 제 발로 찾아왔군. 세라피나, 워싱턴, 윤태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나? 아니면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온 건가? 세라는 두려움을 감추고 당당하게 맞섰다. 윤태준, 당신의 악행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순순히 항복하고 죗값을 치르세요. 항복 윤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윤태준에게 항복이란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내년과 에드리안 손에게 지옥을 맛보여 줄 테다. 그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순간 세라가 착용하고 있던 통신 장비를 통해 작전 개시 신호가 울렸다. 동시에 폐공장의 창문과 출입문들이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에드리안 역시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권총을 들고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윤태준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면서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세라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주변 상황을 살폈다. 그녀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다. 과거 위험한 취재 현장을 넘나들며 익혔던 생존 기술과 판단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에드리안과 특공대원들에게 윤태준의 위치와 부하들의 움직임을 알렸다. 에드리안은 마치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웠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취해 살던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그의 정확한 사격과 침착한 지휘는 특공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윤태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 세라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의 뒤를 쫓았다. 에드리안도 그녀를 따라붙었다.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에서의 추격전은 숨 막히게 이어졌다. 윤태준은 도주하면서도 비열하게 총을 난사했고 세라와 에드리안은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며 그를 압박했다. 마침내 막다른 곳에 다다른 윤태준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세라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내년만 없었더라면 윤태준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방가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에드리안이 몸을 날려 세라를 감싸 안았다. 동시에 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에드리안 세라의 절규가 지하 통로에 울려 퍼졌다. 에드리안이 총에 맞은 것을 본 윤태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총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에 파이프를 집어들어 윤태준의 손목을 후려쳤고 그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윤태준에게 배웠던 그의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윤태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함께 셀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서려 있었다. 곧이어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 윤태준을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셀라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에드리안에게 달려갔다. 에드리안,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에드리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셀라?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에드리안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셀라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에드리안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윤태준의 아지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비밀 장부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셀라의 동료 기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내용과 함께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여 협박하려 했던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윤태준이 손그룹에 일부 부패한 임원들과 결탁하여 회사의 주요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음모까지 드러났다. 이 모든 마지막 비밀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과 데이빗, 그리고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박 실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에드리안의 희생적인 행동과 셀라의 숨겨진 능력, 그리고 윤태준의 상상 이상의 악랄함은 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셀라는 에드리안이 수술을 받는 동안 윤태준의 비밀 장부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윤태준이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사업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윤태준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그녀 가족의 원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셀라는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몇 시간 후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총알은 중요한 장기를 비껴갔고 에드리안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다. 셀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 역시 작지 않았다. 에드리안의 부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상처와 비밀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평온이 찾아왔다. 윤태준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자들과 기업인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에드리안은 병원에서 몇 주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그동안 셀라는 헌신적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그를 간호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에드리안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에드리안은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 철없고 오만했던 과거의 에드리안 손이 아니었다. 셀라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를 깨달은 그는 한층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윤태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에드리안과 셀라는 함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윤태준의 음모로 인해
손그룹이 입었던 피해를 복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에드리안은 놀라운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그는 과거에 방탕했던 이미지를 벗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세라 역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해 그를 도왔다. 한편 세라는 윤태준의 비밀 장부를 통해 알게 된 부모님과 관련된 진실 때문에 한동안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발판 삼아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할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고 손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에드리안은 셀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아름다운 정원을 촛불과 꽃으로 장식하고 세라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에서 에드리안은 세라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라,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어리석고 철없는 인간이었어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내 잘못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변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드리안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이전의 어떤 반지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계약도 내기도 아닌 오직 당신을 향한 내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에드리안은 세라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라피나 워싱턴,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평생 보듬어주고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세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감동, 그리고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에드리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을 얼마나 절실히 사랑하는지를.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네, 에드리안. 세라는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기꺼이. 에드리안은 환한 미소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가올 행복을 약속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했다. 세라의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손녀의 손을 잡고 에드리안에게 인도해 주었고 데이빗과 박 실장, 심지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러 온 최지훈까지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결혼 후 에드리안과 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다. 에드리안은 손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윤리경영과 사회환원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고 세라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세라 역시 자신의 오랜 꿈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에드리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세라피나 정의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과거 그녀의 동료 기자였던 벤의 이름을 따 불의와 싸우는 용감한 언론인들을 지원하고 기업 범죄와 권력형 비리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다. 때때로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쓰라린 기억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웠고 아픔을 통해 성숙했으며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에드리안과 세라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태원의 맥도날드 매장 근처를 거닐고 있었다. 이제는 평범한 부부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세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처음 에드리안이 자신에게 황당한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당신 정말 재수 없었는데 세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드리안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알아요. 평생 반성하며 살게요. 그래도 그때의 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세라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운명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어리석은 내기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억만장자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의 만남. 그 충격적인 비밀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영원히 행복하게